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지금부터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 텐텐 도전 경기 32라운드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를 실감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신승을 거둔 토트넘, 그러나 손흥민은 팀의 3골 중에 득점이 없었고 반더벤의 골에 도움을 주면서 15골 9도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의 도움만 기록하게 되면 두 자릿수 득점과 두 자릿수 도움을 기록하게 되면서 드록바와 같은 텐텐을 기록하게 됩니다. BBC를 비롯해서 현지 매체들도 이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아스톤빌라보다 한 경기 덜 치르고 4위에 오른 상황인데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 단독 4위에 오르면서 4위 굳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뉴캐슬은 현재 8위이긴 한데 유로파리그 사정권에 있어서 결코 리그를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단지 뉴캐슬의 주전 멤버들 부상이 많아서 라인업의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특히 골키퍼와 수비 라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방심할 수 없는 라인업입니다. 공격 쪽에는 손흥민과 같이 15골을 넣은 이삭이 있고 손흥민을 존경하는 왼쪽 윙어 고든도 있고 브라질 미드필더 기마라기스도 출전을 하니까요. 엔지 감독은 이 경기에서 예상했던 라인업으로 뉴캐슬을 상대하게 됐는데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로메로, 반드벤, 우도기, 비수마, 메디슨, 벤탄쿠르, 존슨, 베르너,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의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뉴캐슬 날씨는 흐리지만 비가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하고 현지 기온 14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하기에도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스피드와 스피드로 맞붙을 이 빅매치, 경기 시작 시 양팀의 압박이 얼마나 심할지에 따라서 득점량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장을 보니까 뉴캐슬은 4백이 아니라 3백이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고 수비수 셰어가 쫓아와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수비수들을 끌고 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의 무기가 되죠. 아찔했던 건 고든의 스피드가 벤탄쿠르를 압도하면서 실점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뉴캐슬은 그렇게 압박이 강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빌드업을 하려고 하면 공격수들이 약속된 포지션을 위치하면서 숨통을 조여놨습니다. 6분에 토트넘의 장기 존슨의 크로스에 완벽한 찬스가 왔는데 베르너가 거기다 발로 넣으려다가 참 이런 걸 넣어줘야 클래스 있는 팀이라고 느끼는 건데 토트넘이 다음 시즌 우승하고 챔스도 도전한다면 정말 수준 높은 공격수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캐슬도 8분의 역습을 통해서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다행히 볼 컨트롤 미스로 토트넘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뉴캐슬이 예전과 같은 강한 압박을 하진 않았지만 선수들의 대인마크가 제대로 작동되면서 토트넘의 빌드업이 애를 먹고 있었고 토트넘이 말릴 것 같아 좀 불안하더라고요. 13분 동안 코너킥만 5개를 허용한 토트넘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이지만 미드필더처럼 움직였고 15분에 손흥민의 클래스가 남다른 아웃프런트 크로스로 베르너에게 정확히 연결되자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베르너가 마무리하는 일은 없길 간절히 바라고 바랬습니다. 17분에도 또 베르너 마무리 안 되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 정도면 손흥민이 중앙에 갇혀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손흥민과 베르너가 그냥 체인지 되는 게 낫겠던데요. 20분 동안 토트넘은 점유율이 70%였습니다. 메디슨에 의한 옐로카드 논란이 살짝 있었고 손흥민은 압박당한 정지된 상황에서보다 공간이 있어야만 장점을 발휘하는 선수인데 골이 안 나오는 건 정말 손흥민 활용법에 문제지 않을까. 뉴캐슬이 어느 정도 내려앉아서 경기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강점을 살릴 수가 없는데 말이죠. 전반 29분에 박스 안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손흥민이 3명에 둘러싸이고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게 역습이 이루어지면서 손흥민과 득점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삭이 결국 득점을 하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리플레이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고든에게 찬스가 잡히면서 추가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리플레이로 보니까 포로의 패스가 고든에게 주면서 반도벤도 1대1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은 토트넘이었습니다. 거기다 스포티비까지 계속 끊기면서 진짜 분노하게 만들더라고요. 우선 전반에 한 골이라도 추격을 해야 하는 토트넘인데요. 오히려 집중력을 잃으면서 계속 당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냥 끌까요? 그럴 순 없죠. 뉴캐슬은 2골차 앞서 나가자 5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숨막히는 토트넘이 돼버리는 거죠. 역습에 너무 뚫리는 토트넘인데 이러면
앞으로 강팀들 만나도 솔직히 답 없죠. 네. 히샬리송, 클루셉스키가 그리울 줄이야. 네. 토트넘은 전반에만 코너킥을 10개를 허용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VAR 보는 것도 줄고 추가 시간도 매우 줄더라고요. 네. 2분 줄어졌고 토트넘은 아무 소득 없이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역전을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포기란 없다. NG 전술 그대로 하면서 손흥민을 윙어로 두면 통할 것 같은데 말이죠. 후반전이 시작되고 토트넘은 악재까지 맞으면서 포로가 햄스트링까지 찾아오면서 에메르송이 투입이 되었고 경기 5분 지나고 토트넘은 뒷공간이 또 뚫리면서 반더벤마저 이삭을 막지 못하고 세 번째 실점을 하게 됩니다. 허탈하고 지난해 6실점 대패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네. 엔지 감독은 경기 10분 만에 변화를 주는데 의외였습니다. 손흥민을 교체해버렸습니다. 이건 뭐 경기 포기 아닌가요? 사실 앞으로 2주를 쉬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다 쏟아 부어도 되고 결정력 엔지 감독은 비수마, 손흥민, 벤탄쿠르를 빼고 호이베르, 사르, 클루셉스키를 투입했습니다. 이건 엔지 감독의 더 큰 실수라고 봅니다. 손흥민의 텐텐은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뉴캐슬이 12명의 부상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베스트 멤버가 아닌데도 이렇게 발리는 토트넘이라면 토트넘은 그냥 도깨비 팀에 불과할 뿐이죠. 네. 후반 60분이 넘은 상황에서 뉴캐슬은 극한의 효율로 점유율 33%로도 토트넘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이대로면 토트넘은 더 이상 실점이 없으면 그게 성공이 되죠. 토트넘의 전술이 한 가지로 고수되고 그게 다 노출이 되자 상대 감독들이 완벽하게 대응하면서 승리를 챙기는 듯합니다. 풀럼전 악몽이 그대로 되살아난 격이죠. 지금 엔지 감독의 전술은 현재 자원으로 살려보려면 그냥 답 나옵니다. 수비를 탄탄하게 하려는 팀에게는 손흥민을 윙어로 써야 하고 닭공을 하는 빅클럽에겐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쓰면 역습에 매우 유용할 테니 그렇게 하면 됩니다. 히샬리송 없다고 그 역할을 손흥민이 할 수도 없고 결국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메드스 역할도 애매해지고 양쪽 윙어 신뢰하기도 어렵고요. 네. 경기 70여 분이 지나서는 뉴캐슬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막아내고 토트넘이 점유율이 80%까지 올라가도 뉴캐슬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도기와 포로도 뭔가 전반기 같은 폼이 아닌 듯한데 이상하네요. 네.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도 나가지 않았고 대부분 대회도 일찍 탈락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경기 할 뿐인데 금방 폼이 죽어버리는 듯. 네. 이렇게 되면 토트넘은 4위도 불안해집니다. 이미 유럽 리그 점수가 애매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5위에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주어지는 것도 어려운데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챔스 출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흥민이 우승컵 한번 들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 바라는 건데 갈수록 그런 날과 멀어지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이러면 재계약하는 것도 바라고 싶지 않네요. 네, 우선 너무 속상한 상황입니다. 80분에 뉴캐슬은 15번째 코너킥을 하면서 골대까지 맞추는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86분 16번째 코너킥에서는 기어이 헤딩골도 넣으면서 4대 0까지 벌려놔 버렸습니다. 올 시즌 최악의 참패라고 봐야죠. 최소한 접전이라도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게리 네빌의 엄청난 비판이 예상이 되네요. 네. 엔지 감독의 끈질긴 베르너 사랑일지 아니면 베르너 마지막 활용일지 지켜보시죠. 토트넘은 이대로 0대4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2주 후에 아스널과의 겁나는 경기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